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최창렬 교수 뜬 인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번 주 지난주가 슈퍼위크라고 해서 예. 여러 가지 재판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일단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완전하게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와서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사실상 그 4월 리스크를 해소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그야말로 예. 뜬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 원장. 두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기사 회생을 했지만은 그 여전히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그 두 사람 역시 이제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그래서 뭐 족쇄는 풀어진 것 같지만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길은 뭐 첩첩산중이고 가시밭길이라고 봅니다. 예. 떠도 뜬 게 아니죠 사실. 예. 그래도 일단은 뜬 거죠. 일단 예. 자, 그럼 뒤에 진 인물은요, 최창렬 교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 재판이 너무 늦어져요. 탄핵 선고가 너무 늦어지고 있고 단순히 늦어지는 걸 떠나서 별의별 이제 억측과 주장들이 난무하고 말이죠. 확인되지 않은 소식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기한이 늘어진다는 걸 떠나가지고 이거 정말 분열과 대립이 혼란이 너무 커요. 헌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국민들을 온통 불안과 우려 속에 몰아넣는 거 헌재가 상당히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진 원장. 아니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은 두 그룹을 꼽았는데 하나는 내각을 전체적으로 연쇄 탄핵하겠다고 나선 민주당의 조선 의원들 정말 무대뽀가 따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조선을 포함해서 이제 73명을 모조리 다 고발하기 전에 나오선 국힘당인 권성동 대표가 이제 두 번째 그룹인데 그것도 내란 선동. 그것도 참 내란 선동자 내란 모의죄로 하겠다는 게 이게 참 너무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다 이건 정말 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좀 두 그룹을 꼽아봤습니다. 네. 뭐 뜬 인물, 진 인물에서 언급해 주신 사람들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이제 맨 처음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 아까 최창렬 교수가 뭐 사실상 사법 리스크 완전 해소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을 향해서 즉각 파기 선고해라 뭐 이런 등등 압박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물론 그 전제는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간다는 그런 가정하에 그 대선까지 대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죠. 제로. 전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른바 조기 대선 국면에서의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뭐 없어졌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대법원이 633 따지지 않고 빨리 서둘러 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그게 대법원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럼 이재명 대표가 빠른 속도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겁니다. 아마. 예. 그 가장 1위의 후보고 그런데 여야 통틀어서 그 부분을 633의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대법원이 땡겨서 하겠느냐. 전 그럴 가능성은 뭐 거의 제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가 아니라 제로죠.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말이죠. 대법원 판결이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로에 가까운 그런 확률에 관한 얘기가 나도는 걸 아시죠? 지금 헌재가 판결을 최대한 늦추고 4월 18일 정도가 늦추거나 그 이후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 전에 나오더라도 4월 18일 전에 나오더라도 대법원이 뭐 좀 당겨서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글쎄요. 나돌고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가능성 매우 낮다고 봅니다. 사실 낮다고 보는데 그런 이제 희망 사항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말이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요즘 뭐 사법부 판단이라는 게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또 희한한 물론 최진 원장 이제 뭐 만에 하나의 가능성도 지금 정치권에 놔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이건 뭐 국민의힘이나 그쪽의 그 희망 사항을 표출하는 것일 뿐이고 예. 게다가 고등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내린 상태에서 예. 대법원이 이걸 유죄로 뒤집는 그런 선고를 대선 후보로 확정돼서 한참 그 선거전이 치러지고 있는 와중에 그런 선고를 내린다? 네. 과연 1%라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런 말이 떠돈다는 거는 누군가 희망사항을 말했을 뿐이지. 예. 과연 국민의 선택을 딱 기다리고 지금 그 유력 1등 후보로서 한참 대선을 뛰고 있는 사람을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어가면서까지 선고를 한다?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희박이에요. 없는 거예요. 대법원이 말이죠. 그리고 그 파기 재판 얘기를 많이 하던데 예. 요새 형사소송법 396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런데 원심을 파기할 때 얘기고 또 하나가 파기환송도 마찬가지예요. 파기환송이라는 게 유죄가 난 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은 종종 있어요. 근데 무죄가 난 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다 지금 말씀처럼 특수성이 있는 사안이고 이 사건 자체가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는데 그렇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또는 대법원이 유죄를 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판단한다. 파기 재판을 한다는 예. 얘기인데 글쎄 그 가능성은 저는 제로다. 왜 제로라고 단정할 수 이제 없는 이유가 왜 나오느냐면은 예, 지금 헌재 판결과 최종 판결이 4월 18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능성은 제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좀 이따 또 합시다. 예, 그렇죠. 근데 뭐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한 그 판결문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특히 10명 찍은 사진 중에 4명만 이렇게 공개한 것을 조작이라는 단어까지 표현한 판결문에 네. 그 대목을 두 분께서는 어떻게 읽으세요? 그러니까 그 10명 찍은 사진을 4명만 딱 이렇게 잘라놓으면 골프를 4명이서 치기 때문에 골프 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변형시켰다까지는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 조작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요 공방인데요. 일반적인 법감정으로 볼 때는 그건 좀 납득은 잘 안 돼요. 조작이라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때 그 사진을 합성하거나 그러니까. 저는 다른 데 있는 사진을 붙여가지고 그렇죠. 같이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게 조작이죠. 예. 근데 어쨌든 법원은 이게 조작이라고 봤던 거 아닙니까? 그 무죄 판단에 상당한 근거로 삼은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것보다는 전 그거 하나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라고 보지 않고 물론. 다른 이유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러나 그거를 그 사진 4명을 그야말로 확대시킨 거 그 사진을 조작이라고 한 건 그건 조금 납득이 안 간다. 아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같습니다. 사실은 골프 사진을 부분만 확대하는 이거는 우리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에서 사진을 누구한테 받으면은 그 같이 찍은 것만 이제 확대하는데 이거를 표현할 때 뭐 조작이라고 표현하기는 힘든데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됐어요. 네, 어느 관점을 보느냐 이게 꼭 정치적인 편향성을 떠나서 예. 판사에 대한 관점이나 일단 다르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웃으면 행운의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드린 게 최근 나오는 게 뭐냐면 그렇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좀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완전 유력한 대권주자 1위 후보를 본인의 판단으로 인해서 정치 생명을 좌지우지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을 가졌을 것이다.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의 부분을 많이 비판했지만 사실 근데 이 사안을 놓고 보면 이 대권 주자의 정치 운명을 판가름해버린 사실을 그렇게는 이 사안이 그렇게 무거운 사진은 솔직히 아닙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진 그러면 그냥 부분이. 그 위법성이 좀 있다. 그러나 정치 생명을 끊을 정도는 아니니 벌금 90만 원. 이게 좀 편한 판결 아닐까 저 싶은데. 사진 그래서 8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 무죄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심이 너무 세게 나왔어요.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셌죠. 나왔죠. 우리 위증교사가 좀 세게 나올 줄 알았더니 위증교사 무죄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 이 얘기는 누군가를 알았다는 건 인식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재판부의 이 판단이 좀 일리가 있다고 봐요. 단지 조작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사진은 조작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쪽에 이제 논리를 전개한 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이나 그야말로 대권 주자가 그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판사가 이렇게 판단한 건데 그걸 완전히 정치생을 끊는다에 대해서 재판부가 대단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건 최준 원장도 같은 말씀하신 얘기고. 거고. 그래서 이제 이 행위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 허위사실 공표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거든요. 출신, 성분, 학력, 경력 이런 것들을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거기에 따른 행위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건데 이거 행위로 보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제 사법부 말하자면 이 담당 판사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을 갖는 게 뭐냐면 좋습니다. 무죄를 인정하다 하더라도 근데 이건 지금 100% 무죄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사실 100만 원 이하에 뭐 70만 원, 50만 원 이 정도만 나와서 유죄더라도 정치는 하죠. 선거권 정도는 유지시켜주는 이 정도 판결은 나왔다면 좀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텐데 완전히 무죄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예. 참 이렇게까지 그래서 사실 돌이켜 보면 그 1심 판결 나오기 전부터 그 전후해서 저희가 방송에서 항상 자주 표현을 쓴 게 1심에서 벌금 한 150만 원 나오면 예. 항소심 가서 한 90만 원, 80만 원 깎이고 예. 뭐 대략 그 정도 아닐까라고들 그 점치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평가였다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했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좀 이게 알면서 거짓말을 했는 것 같긴 하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그 정도 했다 그래서 아예 정치를 못하게 했다? 그건 좀 심하지 않나? 뭐 그냥 이런 얘기였었어요. 예. 그리고 1심이 사실 무겁게 나온 거 아닙니까? 징역 징역 1년에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그 정도는 엄청 큰데 완벽하게 깔끔하게 예, 무죄가 나온 건 좀 의아했고 이 백현동 문제 같은 경우도 좀 보면은 판사의 판결문을 곰곰이 읽어보면 뭐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압박과 협박의 차이. 그렇죠. 압박을 반복적으로 가했을 경우 누구든지 협박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런데 그걸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누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재명 쪽 손을 들어준 건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재판부의 판결이 좀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원래 이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게 또 사람마다 좀씩 다를 수 있고 예. 상황 분석이나 법리 적용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또 그래서 네.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말할 수 있는 거고. 비판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자.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을 대단히 엄격히 제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정신이 아주 배어 나와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일반 유권자의 시선보다 이제 피고인의 이익에 더 부합하게 한다라는 뭐 대형사 사법 절차의 원칙이 있거든요. 막 그런 쪽을 이 재판부가 상당히 강하게 그쪽에 무게 둔 게 아니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궁금한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걸 파기 자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용어 자체가 상당히 지금 생소한 용어로 듣는 분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파기 자판하는 경우가 한 1점 몇 프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이 말들이 다릅니다. 지금 뭐 22년 동안에 파기 자판을 대법원이 한 경우가 한 건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통틀어서 보면 한 5.5% 정도는 된다, 있다라고 또 다른 주장. 제가 어디서 본 건 1점 몇 프로인데요. 아니 그거는 이제 하여튼 뭐 1심에서 형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경우가 1.7%라는 거고 파기 자판 같은 경우는 꽤 있다는 건데 지금 22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근데 일이 파기 재판이 예. 무죄를 유죄로 하는 경우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유죄를 무죄로 하는 경우 예. 그건 거의 없고 예. 그리고 또 하나 파기 환송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그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요. 없어요. 그리고 또 이 파기 자판은 396조 저도 찾아보니까 396조에 나와 있는 것이고 397조에 나오는 게 환송이더라고요. 이송, 환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환송, 이송 이렇게 나와 있던데 형소법에 말이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파기환송한다는 게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살았었잖아요. 권순 대법관이 했을 때. 2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거거든요. 그럼 이제 고법에서 다시 재판하고 다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는 건 이런 구조인데 이 무죄가 나온 걸 대법원이 유죄로 파기환송하거나 유죄로 다시 파기자판하는 건 거의 없다고. 저도 알아보니까 판사 출신 제 주위의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근데도 이런 특이한 재판 방식을 또 국민힘이라는 정당에서 또 이렇게 하라라고 글쎄 말이에요. 요구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아무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대선에 못 나오게 할 유일한 방법이 그거니까 그냥 그거라도 해라라고 말하는 거지 실제로 할 거라고 기대하고 말했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이재명 대표 거는 그렇고 이제 그다음 한덕수 총리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민주당은 마은혁 재판관 빨리 임명해라라고 뭐 몰아붙이면서 다시 탄핵할 수도 있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국회의장은 뭐 권한쟁의 심판까지 지금 저걸 하고
도대체 근데 민주당은 마은혁 재판관을 왜 그렇게 임명하라고 매달리는 거죠? 글쎄 마은혁 후보자 지금 보니까 그건 그야말로 여러 가지 억측과 이제 뭐 떠도는 말들인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인용적으로 안 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은혁 후보자를 투입해서 6대 3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그리고 나중에 가더라도 그건 그때 이기고 일단 5대 3은 막아야 된다. 그게 대단히 강한 것 같은데 근데 마은혁 후보자가 투입이 돼서 만약에 이 공판에 아니 그 평의에 참여를 하려면 변론 갱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더 걸리죠. 더 걸려요. 더 4월 걸리기 때문에 18일 이전에 안 되죠. 안 되고 넘어가야 된다. 넘어가면 그러니까요. 이제 재판관 2명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건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하는 거는 5대 3을 막자라는 건데 논리적으로 잘 이게 납득이 잘 안 가요. 아니, 그 앞뒤가 안 맞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뭔가 정보를 갖고 불안해하면서 자꾸 뭐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여러 가지 현재 결과를 놓고 막 소문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6대 2인데 8대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고 제일 유력한 게 뭐냐면 이 숫자를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도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부 다 추정인데요. 뭐 어때요? 그게 추정이든 추정인데 제일 유력하게 많이 떠도는 게 지금 탄핵 인용이 5명인데 지금 이 3명이 좀 귀각적이다. 근데 그중에 1명이 고민 중이다. 지금 왔다 갔다. 고민. 그래서 인용을 할까? 인용되면 이제 이거는 탄핵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기각적으로 하면 이제 기각돼 버리는 거. 이 아슬아슬한 이 상황을 민주당에서는 정말 피가 마르고 이러다 자꾸 잘못되는 거 아니냐 싶으니까 지금 마은혁을 지금 밀어붙이는 무리수를 좀 그러니까 두고 있지 않나. 최준 원장 거기까지 말한 거는 예. 100% 맞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속이 바짝바짝 타는 민주당이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해서 정말 마은혁을 임명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바짝바짝 타기 때문에 6명을 만들기 위해 마은혁을 임명했다는 얘기는 마은혁이 이번 심판에 참여하라는 얘기잖아요. 되는 그렇죠. 참여하게 되면 윤 대통령 측에서 새로운 재판관이 왔으니 변론 다시 합시다. 라고 요구 안 하겠어요? 아 그럼요. 네, 당연히 하죠. 당연히 요구하죠. 예. 다시 재개하면 18일 전에 선고가 가능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최소 일주일이 걸릴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숫자가 2명이 없어져 버리기 예. 때문에 없어지기 또다시 때문에 문제가 생기나. 6인 체제가 아니 근데 된다. 왜 자꾸 임명하라고 요구하는지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대로 하려면은 이제 마은혁 임명해서 18일 이전에 재변론 과정이 다 절차가 끝나야 되는 건데 그 그게 물리적으로 되냐고요. 불가능하죠. 예. 변론 갱신을 안 고칠 수 없을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행자께서 되게 중요한 부분 한번 짚어. 아니 이건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같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네. 임명을 굳이 하라고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네. 차근차근 따져보면 이게 18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변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별로 없어진다고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는 게. 저는 이제 마은혁 오히려 민주당한테 불리해질 수 있어요. 불릴 수 있어요. 제- 두 명이 예. 나가면 그 저는 네, 계속 이제 방송에서 좀 마은혁 임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오랫동안부터 유지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무리하게 참여를 해서 나중에 현재 개판이 나면 이게 불복 시비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결과 자체를 보수 진영이나 기각된 쪽에서 흔들어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란의 불씨 여지가 너무 크다 이게 마은혁이 예. 핵폭탄은.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오히려 마은혁 후보자 스스로가 나는 임명되더라도 이번 대통령 탄핵에는 참여 안 하겠다라고 선언해라. 뭐 이런 말까지 우리 했었잖아요. 예.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뭐 헌법상 헌법재판소가 임명하는 게 옳다라고 재판까지 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빨리 임명해라라고 하는 게 너무나 정당한 요구다. 맞죠. 그럼. 라고까지 받아들여도 민주당 입장에서 유리하려면 마은혁은 임명되더라도 이번 탄핵 심판에는 참여 안 하는 게 안 해야죠. 유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참여 안 하는 게 유리할 사람을 이렇게 목매달아 가면서 한덕수 또 탄핵할게 이래가면서까지 임명하라? 찰나 이해를 못하겠다. 민주당이 이제 일단 현실 그래목에서는 뭔가 오판하는 거 아닙니까? 논리가 잘 안 서요. 그거. 논리적 그 연결이 안 그리고 된다고. 일단 물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실 한덕수 대행이 임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한덕수나 최상목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이 된 전형적인 관료 출신인데 너무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고 밀어붙이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운명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정치적 판단을 한덕수와 최상목 해라라고 민주당이 물어비치는 게 사실은 뭐 무익한 주장인 것도 사실은. 아 근데 이제 헌재에서 예. 그 우원식 의장이 제기했던 권한쟁의 심판
예. 위헌 소송, 예. 위헌 판결이 났거든요. 임명 네.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명을 하라고 얘기한 당위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럼요. 맞는 얘기예요. 그럼요. 임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헌재가 얘기를 했으니까. 단지 이제 마은영 후보자를 임명할 필요 없다고 얘기한 사람들의 주장의 근거는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꼭 임명해야 된다는 거기까지 판시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자꾸 논거로 삼던데 그건 전 논거가 안 된다고 봐요. 일단 위헌 심판이 나왔고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 헌재 재판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임명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임명 못한다라는 말은 조금 제가 뭐 생각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그 최진 원장과 좀 생각이 분명히 좀 다르고 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덕수 총리가 3명 다 임명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전 그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봤던 게 어쨌든 우리는 헌정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법적 테두리 아에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을 탄핵했어요. 네. 그러나 그 탄핵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3명 다 임명 안 하고 있었던 행동은 결론을 못 내리게 하는 행동이었다고요. 그렇죠. 결론 어쨌든 이 절차는 진행돼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었다. 이건 저는 그래서 절대 용납이 안 되는 맞아요. 행동이라고 봤었어요. 한덕수 총리의 이 지금 탄핵 심판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위헌 위법하다. 단지 그게 이제 파면할 정도 아니다 해서 예. 이제 기각이 돼서 돌아온 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제가 볼 때 최상목 대행 2명 임명하고 1명 임명 안 하는 거란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적어도 2명을 임명한 건 그래도 어떤 절차는 굴러가게 만들자라는 만든 거죠. 그래서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 점에서 전 높이 그렇죠. 평가한 거죠. 근데 한덕수 대행이 아무도 임명 안 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에요. 근데 이쯤 되면 임명하는 게 맞죠. 민주당의 그런 어떤 계산의 착오와 관계없이 이건 임명하는 건 맞긴 맞는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더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안 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저도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뭐 한간에서 뭐 기각설도 상당히 좀 제법 나오는 데다가 또 뭐 여론조사도 상당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좀 유리하게 나오는 판이기 때문에 전보다 더더욱 임명을 예. 임명을 안 할 거라는 것이 너무 뻔한 사실인데 네. 그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은 예, 맞아요. 조금 글쎄요. 불가능하다. 예. 자,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우리끼리 어떤 그 공감대는 당위적으로는 임명하는 게 옳다. 그러나 임명하라고 그렇게까지 매달리는 민주당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가요. 계산법을 이해 못했다. 계산법을. 자, 게다가 네. 아까 우리 금주의 진입물로 우리 최진 원장이 꼽은 초선 의원들이 다들 나서 가지고 한덕수 최상목 더 나가서 또 다음 줄 탄핵하자라고 막 목소리 높이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 그야말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무대뽀고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오다, 지시, 명령. 이재명 대표는 왜 바꾸고 이런 밀어붙이는 건데. 오다를 내렸을까요? 근데 제가 또 이게 여기저기 또 물어보니까 예. 초재선 더민초가 이거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중진들은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이 오다 내렸다라는 것, 이재명 대표가 오다를 내렸다, 이른바 오다를 내렸다는 것도 확인된 게 아니에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거 지금 대선 후보로서 가장 이제 압도적으로 유리해졌는데 이제 무죄까지 나왔는데 그럼 무죄 나오기 전에도 중도보수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도보수로 가야 된다고. 예. 그 상황에서 이걸 할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이걸 뒤에서 조정했다라고들 저희 국민의힘이나 이쪽 분들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논리적으로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유리할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아니 한덕수 총리가 지금 어쨌든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왔는데 복귀했는데 예. 또 탄핵을 하면 완전히 중도층 국민들은 도저히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 수권 정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럼요. 그런데 이걸 왜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볼 때 이건 이재명 대표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더민초라는 초재선인가요? 그분들이 뭔가 자신들의 정체성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바보가 아닌 한 한덕수 총리를 한번 탄핵했는데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잖아요. 글쎄 그러니까요. 근데 이해가 안 똑같은 가는 이유로 다시 탄핵하면 그게 인용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거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그런 말을 하냐 이거죠. 이재명 대표의 오다가 안 갔을 거다라는 조 교수님 어떤 얘기는 절대 동의 안 합니다.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이재명 대표 지금 정치 생명 왔다 갔다 하는 반에 초선 의원 70여 명이 집단 행동을 하는데 이재명 의사와 무관하게 갔다?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100% 저는 오다가 갔다고 보는 거죠. 일단. 근데 지시가 내려갔다. 예, 당연하죠. 그렇지 않고 지금 민주당 특성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는 왜 그런 지시를 했다고 보시냐고요. 그러니까 일단 전방위로 물어붙이는 것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해왔던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모든 방면에서 일단 밀어붙이다. 지금 지난 시간에 이 기획을 했지 않습니까? 2심 무죄 판결을 받기도 전에도 유리한 입장이고 권력자인데 지금 이제 더군다나 무죄 판결이 되면 더 여유 만만한 상태인데도 밀어붙이는 거는 그냥 다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뭐 국정 공백이나 등이 다 불사하는 거죠. 뭐 올스톱 시키는 거죠. 막 완전히 국정 마비 비슷하게.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큰 흐름을 볼 때 말이죠. 아니 그럴 수 일리가 있는 맞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의 그야말로 감히 승인 없이 뭐 조정까지는 하지만 승인 없이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단지 배후에서 일부러 이걸 강하게 밀어붙였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건데 아무튼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을 못 하겠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것만 이렇게 되면 지금 보세요.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흐름이 완전 이상해져 가지고 별하별 별 변수가 다 생겨서 지금 이른바 온데간데 없어져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비상계엄의 그 행위는 온데간데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전부 딴 문제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아니, 근데 급기야 5대3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쪽에 보수층의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질 거라고요. 명분이 더 강해진다고. 당연하죠. 민주당은 하는 거 봐라. 내란 지금 내란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지금 아니 그 명분은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명분을. 근데 왜냐하면 탄핵 대상은 지금 대통령인 거거든. 이재명 대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중도층들이 당연히 이 윤 대통령이 인용돼야 된다고 파면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중도층조차도 이건 안 되겠다고 얘기가 딴 데로 흘러가는데 완전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할까요? 그렇게 나서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본인이 무슨 명분이 있든 없든 무조건 세게 밀어붙여도 여론조사에 아무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압도적 일이 달리잖아요. 오히려 더 지지율을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중도층이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지금은 좋다. 그러면 민심은 일단 무조건 내가 뭘 해도 일단 압도적 일을 다니는 게 신경 쓸 거 없고 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 체제가 버티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전방으로 뒤흔들면 입법사회 행정부까지 특히 행정부까지 흔들어 버리면 나머지 뚝이 무너져서 결국은 모든 게 사법부조차도 결국은 거기에 그 바람에 흔들릴 거고. 그래요. 그럼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내가 주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할 수 있겠는데 뭐 알 수가 없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긴 한데 지금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부동의 1위예요. 여야 통틀어서. 그런데 이 탄핵 찬반의 여론 말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좁혀졌다가 넓어졌다 이런다. 탄핵 찬반에 관련된 여론은.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돼가지고 명분 자체가 점점 국민의힘 쪽으로 가게 되면 탄핵 찬반이 그냥 50대 50 될 수 있다고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따라서 그런 판단 안 할 리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탄핵 찬반에 대한 게 여론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냐 현재가 지금. 그렇다면 지금 탄핵 찬반에 대한 여론이 어떤 때 넓혀졌다가 좁혀졌다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명분 자체가 그쪽으로 보수 쪽으로 가면은 탄핵 찬반에 대한 여론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아니 저희 추론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탄핵 찬반 여론조사의 편차는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거고 최근 여론조사 보면 한번 봐보십시오. 계속 더 높아지면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민주당 유리하게 있고 본인의 대권 주자는 일이 압도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이럴 수가 있어요. 역으로 한덕수 대행 의외로 정치를 잘해서 요새 대미 통상 문제라 이런 문제를 나름대로 잘 대응해서 국정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초조하고 이 부분이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그 한덕수 또다시 탄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마은혁 임명 안 한다잖아요. 그쵸 그거죠. 그런데 마은혁 임명이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다고 우리가 아까 지금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첫 단추부터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맞아요. 그건 확실해요. 별로 민주당 입장에서 절절히 목매달 일도 아닌 그걸 가지고 또다시 탄핵을 해서 또 저기는 또 뭐 줄탄핵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자초한다? 과연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저하고 우리 사회자님 세 분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한덕수 대행은 마은혁을 임명을 못할 줄 충분히 진작하면서 행정부를 냅다 흔들고 강력하게 밀어붙인다 전방위로. 일단 말로만 탄핵 외친다. 그런 말로 거죠? 물리력으로는 실제로 절차는 들어가지는 않고. 탄핵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건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건 뭐 이성적인 생각하고 너무나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할 거. 저는 초재선들이 일단 그렇게 강하게 지른 것 같아요. 속된 말로. 좀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뭐 합리적으로 따지면 그래야 옳다라는 건데 아무튼 민주당 행동이 좀 이상한 대목이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다는 거고. 자 그런데 조금 아까 또 언급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그 뭐 내란 모의 혐의로 고발하겠다.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속된 말로 지른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란이라는 게 국헌문란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국헌문란은 말이죠. 형법 91조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강압에 의해서가 들어가야 돼. 근데 이건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이렇게 국무위원 예. 다 탄핵하는 게 강압은 아니에요. 그렇죠. 나와 있어요. 헌법과 법률에. 예. 탄핵할 수 있다고요. 지난번도 탄핵 소추권을 남발한 건 아니다라는 그 헌재 판단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건 정치적인 비판의 대상은 충분히 될 수 있으나 이걸 강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란 음모죄 또 내란 선동죄를 고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권선동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내란죄 선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질러보는 엎어주기다 거죠? 질러보는 거다. 저는 이렇게 양쪽 다 그렇게 예, 하고 식상한 있다. 표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내란죄 물타기인데 그 좀 어느 시점부터 계속 물타기 내란죄라 하는데 이를테면 민주당이 내란당이다 하잖아요. 네, 내란당이라고 민주당이 광화문에 전막당사 한 것도 내란죄라는 거예요. 왜 국정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내란죄를 아느냐 이런 식으로 모든 사안사마다 내란해서 어떻게 보면 뭘 정치를 정말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거든요. 관심을 그분들이 뭐야 양쪽 다 내란인가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저단수 예. 전략이라고 보는 건데 참 이건 코미디죠 사실. 하여간 양쪽 다 지르고 보자 식으로 가고 있는 참 거지. 어찌 보면 한심합니다. 자 이게 지금 내란 프레임 얘기는 이미 했어요.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 때 한 얘기가 내란 했죠. 얘기. 직접 한 겁니다. 그 얘기는 이미. 계몽령 얘기도 하고. 1시 33분 좀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정현정 씨. 네, 먼저 서울 시내 상황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인데요.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 2차로는 추돌 사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으로 탄천 1교에서 청담 남단 사이 3차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역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인데요. 의정부 쪽입니다. 노원교에서 수락 지하차도 사이 1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입장휴게소 부근에서 정체고요. 수원 부근 2차로는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5km가량 막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어렵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 방면으로 여주분기점에서는 승용차 사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6km가량 여파로 막히니까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네, 조금 전 산림청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오늘 오후 1시를 기해서 산청 산불 213시간 만에 주불을 진화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축구장 2,600여 개 면적에 피해가 있다라고도 발표했고요. 지리산 권역에 불길이 잡히면서 일단 전 구역에 진화가 좀 마무리 단계다. 뭐 이런 발표, 그나마 다행인 그런 소식 미리 좀 먼저 전해드리고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열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우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입니다. 최창열 교수. 지금까지 한 얘기가 되고 말았는데 민주당 초선 모임 이쪽 한 말씀 그 말씀을 저는 꼽았어요. 예. 마녀 후보자를 뭐 30일까지 이미 30일 지납니다만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그리고 국무위원들도 그야말로 전부 예. 마찬가지로 다 탄핵하겠다. 그 권한대행되면 똑바로 마녀 후보자 임명해라. 이 말을 핫한 말을 꼽았고 네. 이건 뭐 다 지금 설명을 다 말씀 나눴기 때문에 더 예.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최진우 원장 핫한 한마디. 오늘 좀 문자 하나 써도 되겠습니까? 예. 그 최근 탄핵 정국에서 좀 많이 회자되는 좀 명언 어록이 뭐가 있냐 이렇게 뒤져봤더니 제임스 클라크라는 미국 정치 사상가가 했던 말인데 상당히 좀 와닿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만 정치꾼들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 그렇죠. 그게 많이 나온 얘기죠. 네, 많은 얘기인데 참 2부 내용이 요즘처럼 딱 와닿는 부분이었고 여기다가 하나 덧붙여서 이제 유권자들에도 얘기했더라고요. 현명한 국민은 정치인의 발언에 어떤 배경을 생각하지만 현명하지 못한 국민들은 정치꾼들의 발언을 그대로 믿어버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정치인이고 좀 더 정치꾼인지를 좀 우리 사람들이 국민들이 좀 냉철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걱정해서 거기에 전심전력하는 정치인이 우리나라 있습니까? 전 뭐 아직은 현역 의원에서 발견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기 대권 주자 중에서 좀 그런 모습을 자꾸 좀 보여주는 반복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실 떠오르질 않아요. 저도 정치라는 게 이제 권력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고 권력 투쟁이 하나의 현상이긴 하더라도 현실 정치니까. 그래도 이상이라는 게 적어도 20% 있어야 돼요. 현실 당연하죠. 80%. 근데 우리나라 정치는 거의 이상이 거의 제로의 수에 많은 현실만 있는 그런 정치라서 그 말이 정말 아니 그런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산불 피해 벌어지자마자 지금 예비비가 뭐 민주당이 삭감을 해서 뭐 책임져야 한다. 민주당은 아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4조 몇천억이나 있는데 뭐 쓸데없는 지금 주장하고 있다. 이러고만 쓰는 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것도 우선 당장 이제 그 목적 예비비가 있어요. 1조 6천억이. 그 쓰면서 그리고 정말 필요하면 더 추경에 뭐 제한 예비비도 더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 또 국고 채무 부담액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 그게 한 1조 5천억 되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바로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사과해라. 아니 사과하고 안 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사과 나중에 받든가. 이걸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이 이제 이런 당장 목적 예비비 쓰자 이런 얘기인데 전 이건 양치 다 똑같긴 합니다. 이건 국민의힘이 더 정말 정치로 이용하려는 것 같아요. 그 예비비 삭감한 걸 또 다시 꺼내가지고 그 민주당한테 그 원죄를 돌리려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설령 잘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있는 거 빨리 쓰고 그리고 정부도 빨리 여야 합의로 빨리 도대체 우리 정부가 언제부터 여야 합의를 따졌는지 모르겠는데 여야 합의로 빨리 해야지 우리가 편성해 주겠다 이런데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가. 여야 합의 그런 거 떠나서 빨리 정부도 편성하고 해서 빨리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TV 볼 때만 눈물이 다 나던데 진짜. 그러니까요. 네. 저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7대3 양비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원래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 대형 재해나 사고가 터지면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치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하고 있는 부처 관련 부처 장관들이 책임져야 되는 당연하고 특히 과거부터 행자부 같은 행정안전부 같은 주무 부서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전에 뭐 이태원 참사도 했고 이번 산불 같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3정도는 사실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치를 못하는데 한 일부 책임이 있었고 사실 이번 예산 삭감 과정에서 좀 야당이 무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무리한 이 부분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7대3 제가 굳이 표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 양측도 산불 앞에서 서로 헐뜯는 거는 비판적이라는 걸 아는지 한마디씩 하더니 조용해지더라고요. 그 다행히 그래도 다행인 거죠. 진화됐습니다. 산불처럼 진화가 됐어요. 그건 자, 다행입니다. 그건 그렇고 헌재는 왜 이럽니까? 근데 도대체 이게 몇 주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워낙 여러 가지 말들이 흘러나오고 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뭐 5대3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은 동의하기가 어렵고 이런 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누구누구 여기서 누구 재판관 이름을 거론하는 건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기로 하고 뭔가 몇 명이 지금 2명 내지 3명이 시간을 더 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차마 자기는 인용 쪽에 손 들긴 싫고 그러나 기각이나 각하 쪽에는 뭐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시간을 끈다는 그런 소리 있더라고요. 다 전부 추측이에요. 다 추측이 물론 추측이죠. 근데 어느 말이 맞는지 알 길이 없고 이미 근데 평의가 상당히 짧아진다는 말은 맞는 것 같더라고요. 평의가 한 30분도 안 걸리는데요. 요즘.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견이 있어 서로 막 치열하게 논쟁하고 이런 당이 이미 지나간 것 같다. 그것도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죠. 그것도 흘러나온 얘기니까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긴 있던데 확인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 저는 이제 좀 너무 조심스러운 이게 정보입니다만 그러니까 최근에도 또 추측입니다. 네, 정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추측이죠. 윤석열 대통령 자주 연락하는 사람에게 직접 이제 나온 걸 직접 소통한 사람 들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무죄로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죄로 받은 거는 윤석열이 탄핵 기각으로 가는 수순이다. 그 별개 문제는 전혀. 무슨데 예, 이 부분을 아주 윤석열 주변에 본인과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전혀 웃지 않고 아주 진지하게 그러면서 아주 그 쾌재를 부르고 있다라는 아주 워낙 그 취재원과 또 말을 했던 사람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그런 착각을 하는 논리적으로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기각을 전제해놓고 이재명 무죄 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건 수순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그런 정도는 해야 써야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일단 제가 포괄적으로 좀 지적하고 싶은 건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비판하는 게 정치의 사법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권의 문제는 전부 사법부에 넘어가는데 지금 저희들 걱정되는 거는 사법의 정치화예요. 사법부의 과도한 정무적 해석. 예, 맞습니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요? 사법부가 판사들이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중요한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 있으면 그 판사가 누구야? 어디 사람이야? 그렇죠. 성향 뭐 이거 보면 거의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들에 1년에 보면.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가 두 분한테 제가 좀 지적을 받았지만 바로 이게 이 사법부의 위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법부의 보루 중에 보루가 헌재인데 지금 네. 헌재가 정치 바람을 전혀 초월하고 냉철하게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저는 지금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는 게 말이 지금 4월 18일 날 두 사람이 이제 정년을 하고 있지만 이제 임기가 퇴임하죠.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로 전주에 한다는 것도 좀 너무 눈치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4월 첫째 주 정도는 그게 이제 4월 4일이에요. 네, 4월 4일이 나와야 일반 국민들이 그나마 겨우 참고 참아서 마지노라고 보는 거고 뭐 저나 여러분도 뭐 그쯤 돼 나오는 게 합리적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정미 재판관의 경우가 박근혜 탄핵 때, 박근혜 예. 전 대통령 탄핵 때 3월 10일 날 판결을 했거든요. 선고를 했는데 3월 그 10일 날 했잖아요. 그 사흘 전이었어요. 이정미 재판관도 퇴임. 그래서 나온 얘기가 18일 날이 퇴임이니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두 사람 퇴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월 15일이 마지노선 아니냐. 그때를 이제 생각해서 사흘 전에 했으니까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그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4월 18일은 남기지 말아야죠, 절대로. 그렇죠. 저는 그 전에만 그때는 나오면 뭐 큰 문제는 없고 이게 왜냐하면 자꾸 저렇게 정치적인 바람을 타는 것 같고 이게 선고일이 늦어서 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원래 3월 14일로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처음 14, 그럼요. 22, 28일 드디어 이번 주까지 온 거예요. 4월 달까지. 저는 사실은요. 4월 달에 4월 이후로 미뤄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네, 네. 제가 아직도 우리 한국 정치 잘 모르는구나를 또 느꼈는데 전 늦어도 3월 한 21일. 그래요. 당연히 14일 날이 될 줄 알았고. 근데 근데 20일 계속 늦춰지고 있으니까. 제가 뭐 굳이 자랑질을 스스로 한번 해보자면 저 이 방송을 오래전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오래 걸린다. 재판은 오래 걸리다 늦어진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다 27년 동안에 검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탄핵 반대 작업을 할 텐데 그 힘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아니 본인이 검사 27년 했으면 아는 판사와 배우때 동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 사는 세상인데 인맥이 통하는 사회인데 현재 그런 전방위 압력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왔다고 보는데 이제 막판 초입기에 들어갔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럼에도 사실은. 불구하고 이게 지금 비상계엄 행위가 워낙 헌법에 위반되고 예, 그렇습니다. 법률 위반되기 때문에 이건 그 정확히 저는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정확히 이거는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 중대하다고 봤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생각했으면서도 당연히 이거는 빨리 열릴 것이다. 예. 2만 3초까지 생각했어요. 예. 제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나이브 있나를 또 반성해야 되는데 사실 그랬습니다.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일각에서는 워낙 이 탄핵 찬반 양쪽에 이게 극한 대립이 오래 가니까 아예 진이 빠지도록 시간을 끄는 거 그런 아니냐. 얘기도 있더라고요. 후유증을 좀 줄이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도 별의별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별의별 추측, 억측, 분석이 다 난무하니까 뭐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서. 근데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영배 대행부터 시작해서 헌재가 운신의 폭이 훨씬 넓어진 건 사실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그리고 재판까지 다 선고가 이재명 났고 선고 났고 그렇지. 그다음에 뭐 저 한덕수 돌아왔고 대행도 기각을 했고 거기다가 또 제일 좌파 이념 뭐 카르텔 뭐 좌파 가르 지적을 받았던
문영배 재판관 대행 어떻게 한덕수 대행을 또 기각을 합니까? 아주 그냥 강력하게 딱 기각했지 않습니까? 기각했죠. 이후 판결에는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탄핵의 초입기, 예. 인용의 초입기로 들어가고 저도 있다라고 저는 상당히 보는 거죠. 전 지금도 장담하죠. 인용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사실. 그리고 추측이에요. 아무튼 그것도 추측인데. 정말 또 일각에서 4월 18일까지도 안 할지 모른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4월 18일까지 안 하면요. 2명이 빠지면 헌법재판관이 6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6명 헌법재판관이 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합의된 헌법적 해석이 없어요. 없죠. 현재.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인데 탄핵은 이미 당해서 직무는 정지돼 있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른다. 6인 체제가 되면은 이제 가처분 결정가 나와 있는데 이제 방통위 때 그게 사실은 정당한 선고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7인이 안 되기 때문에. 헌재법은 7인 이상이래야만 되게 돼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6인도 가능하다라는 가처분 결정이 나와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가처분 결정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은 완전히 헌재가 공백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도 대행 체제가 오래 가는 겁니다. 만약 그런 전제가 다 성립한다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한도 대행 체제가. 언제까지 가요? 모르죠. 뭐 그 헌재 그 게다가 지금 이 뭡니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대통령 몫이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대통령 몫이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나는 임명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 대행이. 그럼 윤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런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이게 정말 뭐 그거야말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각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4월 18일 전에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하지 않고 나갈 경우에 그게 단순히 뭐 지금 양쪽 지지층의 비판은 떠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시대적인 죄인 비슷하게 낙인시킬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 역사 속에 쭉 배우지 않습니까? 헌정일에 누구는 어떤 판결에 뭘 했고야 했던 기록으로 영원히 남기 때문에 본인들이 양쪽 찬반 세력에 대한 부담보다도 역사적인 낙인 찍힘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4월 18일 이전에 저는 심판 평가를 할 거라고 저도 뭐 그렇게 믿습니다. 보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진입물을 처음으로 제가 인물이 아닌 기구로 한 거예요. 헌재 재판관들이라고 얘기한 건데 18일 전까지 나올 겁니다 아마. 그렇게 나올 거고 바라야죠. 최창일 교수는 인용이 확실시된다라고 뭐 보는 거고 네. 최준 원장은 생각이 저도 변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걸 여러 번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뭐 어제 저희 방송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이제 초대돼서 이야기를 나누고 가정법으로 탄핵이 만약 기각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물어봤더니 이 보수농계 김진 씨의 그걸 이제 인용하면서 아마도 뭐 거리에 엄청난 시위 군중들이 모이고 경찰도 그걸 통제하거나 막지 않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결국은 끌려내려오지 않겠냐는 식으로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기각이나 각하가 돼서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87년도 60민주 대항쟁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도 탄핵 반대 찬성 집회가 있잖아요. 탄핵 찬성 집회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과는 비교 안 될 정도의 전 국민적인 어떤 그 저항 같은 거 그건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보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개혁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다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군이 움직일까요? 아니 그전엔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이제 더 확실하고 치밀하게 하죠.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금 더 무서운 특전사령관 거는 등등 다 구속돼 있는데요. 누구랑 합니까? 더 무서운 거는 여야 출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필요하면 계엄을 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중요한 법적 판례를 남겨놓고 그리고 끝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세계 지구촌에 전부 선포할 겁니다. 대한민국은 계엄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언제든지 계엄을 할 수 있는 나라다. 예. 자, 아무튼 그 기각된다면이란 전제하에 이제 뭐 거의 87년 6월 항쟁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럼 반대로 인용돼서 파면되면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이 사람들이 그분들도 무슨 그런 모습을 펼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그 가능성은 좀 생각보다 적다라고 보는 게 구심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사실은 이런 것들의 가장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이 있는 거라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얘기하고 계몽령이라는 얘기는 처음에 조대현 변호사가 했죠. 변론 법정에서 얘기했던 건데
뭐 탄핵 공작이다 내란 프레임이다 이런 얘기 계속 해왔지만 그 당사자가 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구심점이 없다. 당분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저항의 정도가 만약에 기각됐을 때 그 저항의 정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을 것이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강해질 수 있죠. 저항 자체가. 이재명 대표는 살아 돌아왔는데 윤 대통령은 파면되느냐. 예. 같은 레벨에 비교할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알겠어요. 그런데 전 저항의 정도가 어떤 기각될 때보다 좀 약하지 않을까. 저는 여러 번 이제 확신을 했지 않습니까? 반대입니다. 저는 의견은 반대로. 훨씬 더 어느 쪽이 되더라도 양쪽 다 훨씬 더 강화될 거고 언제까지 조기 대선 끝날 때까지 활활 불타오를 거고 결국 그때 승부가 어느 한쪽으로 나야 다음 권력자가 등장을 그건 해야. 물론 맞는 얘기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그 기각됐을 때 거리에 시민들이 몰려 나온다. 저는 그것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속될 가능성이 그치. 있다고 봐요.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라는 목표,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자라는 목표. 그런데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에 나오겠으나 그분들의 목표는 글쎄요. 결국은 우리 최진 원장 말한 대로 우리가 이 힘을 합쳐가지고 조기 대선에서 우리가 다시 이깁시다. 결국은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윤 대통령 복귀시킬 수도 없는 거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죠. 그건. 근데 이렇게 보수적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이번 계엄 이후에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이 좌빨 나라를 우리가 구한다라는 일종 왜곡된 구세주 심리 이런 걸로 똘똘 뭉쳤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동의해도 예. 좌빨나라를 우리가 구하는 행동의 지금의 목표는 탄핵 기각이에요. 예. 근데 탄핵이 인용된 후에는 그분들의 좌빨나라를 우리가 구하는 목표가 뭐냐고요. 다음 정권을 되찾아온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기 대선에서 이기도록 이기는 우리가 거죠, 만들자 이기는. 이거잖아요. 그러면 거리의 시위가 격화되기보다는 대선 운동전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양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대선 운동이나 그 거리 시위라 그게 뭐 구분이 있을까요? 아니 근데 저는 뭐 뒤엉켜서 더 왜냐면 이제 난 그러면은 미칠 거라고 내절 봅니다. 구호가 없어져. 구호가 지금 예. 탄핵 기각 이걸 예. 탄핵 기각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뭘 구호로 하냐고요. 그럼 이제 대통령 복귀?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아니 헌법주의에서. 유지지 않습니까? 뭐 세이브 코리아고 대한민국 구하자 그 피켓 보십시오. 아니 대한민국 구하 좋은 아니 그러니까 그뭐 문구는 다 있어요. 대한민국 예. 구하자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탄핵 기각이거든. 근데 뭘 들고 나오고 대한민국 구하자로 무조건 나온다. 구체적 목표가 없는데 전 그래서 그 저항의 정도가 생각보다 낮을 것이다 보는 건데 자, 뭐 다 가정법에 의거한 가정법이 그러한 어떤 그 전망이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래도 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탄핵이 기각되면 거리의 시민들은 어쨌든 권력을 그래서 끌어내리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윤석열 하야를 외치며 그렇죠. 모일 텐데 탄핵이 인용되면 그다음에 결국 뭘 목표로 모일까? 이제 그분들도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스멀스멀 그렇지 사라질 거라고 않겠습니까? 좀 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스모키가 부르는 Living Next Door to Alice 들으시고요. 다음 주말 뵙죠.